반갑습니다. 계속 정책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에서 반영을 하고 이거를 실천을 할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작년 2018년에 저희 환경적인 먹거리 정의센터와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함께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민관협치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치사업에 대한 저희 작년 1년 동안의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부엌을 들고 왔는데 굉장히 이제 마을부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을부엌은 이 커뮤니티 키친이라는 말인데 이거가 공동부엌이나 공유부엌이나 뭐 공동주방이나 마을 밥상이나 동네 밥상, 뭐 공동체 밥상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우리 사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을부엌에 대한 정의는 먹거리가 항상 중심이 됩니다. 먹거리가 중심이 되고 먹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과 장소와 모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는 마을부엌의 활동이 먹거리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과 관계 형성과 유무형의 자원 연결로 이루어져서 이 마을부엌이 우리 사회의 먹거리 보장, 먹거리 불평등이나 먹거리 불안정을 위한 먹거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 사례를 제가 몇 개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브라질의 벨로리존치에 있는 민중식당인데 이곳 벨로리존치는 식량을 상품으로 여기지 않고 공공재,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굶주림은 먹거리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렵거나 시장의 실패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인구 200만이 조금 넘는 도시인데 민중식당이 5곳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곳이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는 단지 어려운 계층, 1인 가구를 포함한 그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먹거리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대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또 다 무료가 아니라 일부는 시에서 발급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일종 카드죠. 이제 그 저소득층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사람은 무료로 먹고 일반 시민들은 시중 가격의 한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먹거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빈곤을 해결을 하고 나아가서 서로 위로와 치유를 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이 민중식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요즘 우리 그 매스컴에서 굉장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의 어린 식당의 사례입니다. 일본 어린 식당은 2012년도에 일본에서 빈곤 아동의 비율이 16%가 넘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민간에서 이루어졌고 항상 행정은 민간보다 조금 뒤따라갑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데 보니까 항상 행정이 뒤따라가요. 왜냐하면 행정은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도 민간이 시작을 했고 민간이 하다 보니 지금 일본에서도 지자체들이 조금씩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시작을 했고 말이 어린 식당이지 한편으로는 모두의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어린이, 빈곤 아동과 더불어서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여기서 모여서 밥을 먹고 함께 공동체의 어떤 그 형성을 위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여기 급식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 현재, 작년 현재 이 일본 어린이 식당이 2,000곳이 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한다고 지금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마을부엌의 사례인데 이곳은 이제 저소득층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그 계층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그런 이제 사례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부터가 제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 서울시 마을부엌 저희가 사례조사를 개별 사례조사하고 심층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하였는데 이 지도는 이제 2018년에 저희가 하면서 만든 지도이거든요. 저희가 키워드로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뭐 공동체 밥상, 공유 밥상, 뭐 소셜 다이닝, 뭐 도시 재생 사업, 뭐 마을복 온갖 그 연관어를 집어넣어서 봤더니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복 활동이 400곳 정도가 됐습니다.
400곳이 됐는데 그 안에서 전화번호가 있거나 그다음에 정보 공개를 동의한 데를 저희가 컨택을 했더니 200곳이 넘는 곳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32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회수된 게 79개 정도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이다. 이거를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심층 사례 조사를 하였는데 아까 79개를 말씀드렸잖아요. 79개 중에서 저희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육아나 돌봄이나 교육이나 먹거리의 불안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저희가 판단을 한 곳, 뭔가 이곳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네, 그런 걸 저희가 추려가지고 28곳을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심층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문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요, 프로그램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곳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28곳을 쭉 저희가 참여 관찰을 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5개 유형으로 분류를 저희가 했습니다. 5개 유형은 나눠졌는데 첫 번째 유형이 바로 보장형, 먹거리 보장형이었다. 두 번째 마을보호 유형은 1인 가구 유형이었다.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형이었다. 네 번째는 자율형이었다. 저희가 이것을 재밌게 내 맘대로형이라고 했어요. 내 멋대로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적 기업형.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보호 활동은 5개 유형으로 유형화를 하고 분류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보장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용산구에 있는 동자동 식도락입니다. 저곳은 동자동 식도락인데 동자동 같은 경우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수급자가 거의 70%가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저기는 2012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저 안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하고 공짜로 주지는 않고 단돈 1,000원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쪽방촌이기 때문에 부엌시설이 없어요. 부엌시설이 없어서 한 곳에서 이제 여기는 동자동 사랑방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밥을 짓고 함께 나누고 반찬 나눔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힘든 게 바로 건강적인 문제거든요. 건강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체크도 한 번씩 하고 해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보장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은 바로 결식의 해결이다. 배고픔의 해결이고 그리고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빈곤 결식계층이다.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쪽방촌이나 노숙인 밀집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분들, 그러니까 보장형이 갖고 있는 마을부엌에는 공공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100% 지원형으로 저희는 가름을 했습니다. 그럼 100%를 뭘 지원하지? 사실 이거는 행정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대한 그다음 운영에 대한 거는 100% 지원을 하고 대신 지원을 하되 관리 감독은 잘 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넘어갔다. 1인 가구형입니다. 1인 가구형인데 1인 가구는 이제 노인 1인 가구형도 있고 뭐 중장년 포함해서 노인 1인 가구도 있고 청년 1인 가구도 있는데 저희는 1인 가구로 이제 청년을 지금 저희가 잡았습니다. 청년을 지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아까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금천구 청춘 빌딩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마을복 사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유복이 나와 있는데 이곳은 관악구 지금은 동일이긴 바뀌었죠. 과거에는 봉천동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있고요. 아까 청춘빌딩이 나왔으니까 청춘빌딩은 지금 금천구에 있는데 금천구에 사는 청년들이 금천구 청장과 함께 그러니까는 민간과 행정이 함께 만든 그 프로그램이 바로 금천 빌딩 청춘 빌딩인데 그곳에는 3층에 대대식당이라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3층의 그 장소 이름이 청춘 쿠킹 스튜디오인데 그 안에서 청년들이 수시로 가서 먹는 거를 같이 조리 기술도 배우고 같이 만들어서 먹고 하면서 함께 만들어서 먹으면서 어떤 정서적인 치유, 사실 1인 가구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건강상의 어려움도 굉장히 크고 더불어서 혼자라는 느낌. 사실 요즘 식구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정서적인 고립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면서 정서적인 고립감을 치유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계속 만드는 그런 거가 아주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분포되어 있는 곳은 대학가나 고시촌이나 임대아파트 쪽에 지금 많이 있고, 그렇다면 공공은 어떻게 이 마을복을 1인 가구형 마을복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바로 보조를 해야 된다. 보조는 뭐냐? 공간의 일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있는 지역공동체 마을부엌인데, 여기는 대표적인 사례로 신나는 마을 공동부엌이 있습니다. 이곳은 은평구에 있고 2012년경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해년마다 겨우겨우 근근히 꾸려나가고 있는 곳인데, 물론 이제 한번 돈을 지원을 하면은 또 계속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또 텀을 두고 또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공간을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처해 있는 곳이에요. 이 신나는 마을 공동부엌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곳은 아주 일반적인 지역에 있고, 아파트촌이나 그냥 주택가 일반적인 지역에 있고, 그 다음 목적은 아이들을 돌보고 서로 만나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조리기술이 굉장히 능숙하지가 않아요. 조리기술 능숙하지 않아서 특히 젊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불안정한 조리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나서 함께 조리기술을 익히고, 그래서 이런 게 목적이고, 참여자는 아동이나 그 지역 주민, 뭐 여성 포함한 지역 주민, 중장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다면은 지역 공동체형의 마을 부엌은 어떻게 공공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바로 협치형입니다. 이 안에서 재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컨텐츠를 제공을 해준다던가, 마을복 운영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 업그레이드 교육을 시켜준다던가,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협치형으로 민하고 관이 함께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협치하는 그런 유형이 굉장히 공공에서는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유력입니다. 자유력인데, 여기가 그 소행주, 소통에서 행복한 주택 1호 소행주,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곳인데, 이 안에 2층에 시실이라는 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시실이라는 공유 공간에서 이 구성원들이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을 먹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저해모, 줄여서 저해모라고 하는데, 이 저해모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이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돈은 그렇게 아주 적지는 않고, 그러니까 돈이 아주 부족하지는 않고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은 아예 도우미를 고용을 해서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게 하고 식사를 만들게 하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구성원 중에 한 사람 가구당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반장이 돼서 식단을 짜고, 그리고 시장을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여기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가구당 식재료비 15만 원, 품비 9만 원, 그래서 24만 원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유형도 지금 제법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러 가면 이 유형을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유형이 또 서울시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형인데, 이 사례로 금천구 커뮤니티 공간에 있는 건강한 농부 사회협동조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회적 기업형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공공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전국 여성 농민의 언니네 텃밭 여성 생산자들이 올라와서 이 커뮤니티 공간 앞에서 이렇게 쫙 그 야외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매주 화요일 날 화들장이라는 이름으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열고 나서 난 나머지, 그러니까 다 판매되지 않는 나머지 식재료를 가지고 저 공간 안에서, 저 부엌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저 공간 안에서 만들어서 같이 먹는데 지역 주민들도 함께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소량의 금액을 내고 함께 먹으면서 이제 그 날 팔았던 식재료이기 때문에 제철 채소, 토종 종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조리 기술도 배우고 농민의 여성 농민의 어려움도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동네 일들을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는 청년 밥상이나 어린이들이나 주부들의 그런 먹거리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형은 저희는 초기는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공공이. 왜냐하면 세팅할 때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다. 저희가 쭉 79개를 조사를 하고 28개를 심층조사하면서 이 운영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공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공간에 대한 문제였고 참여자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나 이거 마을보고 너무 싫어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한정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많은 내용은 말씀 못 드리는데 참여자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운영자들도 만족도가 높지만 재정적인 문제 특히 공간에 대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제안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는 이제 신먹거리 빈곤층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과연 무엇일까? 수급자들이나 결식아동이나 그 다음에 이제 독거노인 다니는 수급자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 마을복 사례를 쫙 조사를 해봤더니 전통적인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복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얘기하는 1인 가구 다양한 그 형태의 1인 가구와 젊은 부부들 그리고 주거 불안자들 이 사람들을 위한 게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먹거리가 불안정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는 신먹거리 빈곤층이라는 걸로 개념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먹거리 빈곤층을 위한 이런 1인 거주자를 포함한 이런 주거 불안자들에 대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먹거리 빈곤층을 정책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저 단어에 대한 저 개념화에 대한 거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정책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먹거리 빈곤층에 대한 거를 정책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발굴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거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라도 해서 이거가 정책에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 둘째, 그리고 지역과 계층에 맞는 마을복 모델 사업을 검증하고 확산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 민간에서는 서울시만 해도 지금 400개가 넘는 마을복, 물론 마을복은 장소일 수도 있고 장소는 없고 그냥 장소를 빌려가면서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00개가 넘는 마을복의 지금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마을복의 활동들의 사례에 기반해서 지역별로 계층별로 어떤 마을복이 맞는지에 대한 모델 사업을 한번 검증을 하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푸드플랜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기존 푸드플랜에서 갖고 있는 뭐 안전이나 영양이나 그런 먹거리 기존 관점에 벗어나서 확대해서 이 먹거리에 대한 지역적인 접근 그리고 공동체성 강화 이게 지금 아주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걸 추진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푸드플랜 정책의 전국적인 확산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 측정 기반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사회적 가치가 뭔데? 그러면 마을복에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뭐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고민을 안 하세요. 저희는 사실 사회적 경제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뭐 소셜 벤처나 이런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거와 지수가 만들어지면서 측정을 하고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을복은 사회적인 인정이 굉장히 약해요. 그냥 너네들 모여가지고 먹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돌봄, 교육, 보건, 복지, 주택, 심지어 도시재생까지 먹거리가 결합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복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좀 생각을 하자. 그러면 마을복이 도대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뭔데?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복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정서를 이제 치유를 하면 서로 만나서 정서적인 교류를 하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먹거리 불안전, 먹거리
불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부엌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인데, 이런 마을부엌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러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수를 만들어야겠죠. 측정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러니까 마을부엌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측정해서 이걸 가지고 지원 정책을 정부에서 해야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가치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민간에서도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부 관계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마을부엌이 단지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거의 기본이 바로 먹는 거다.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민을 같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